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거대한 군대, 황금빛 궁전, 무한한 권력. 역사상 가장 놀라운 제국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라는 이름의 이 도시는 처음에는 늑대 젖을 먹고 자란 두 아이의 전설로 시작됐지만 결국 지중해 전체를 삼켜버린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작은 도시 국가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까지,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몰락까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문명에는 시작점이 있죠. 로마의 경우 그 기원은 두 형제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의 신과 무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로물루스와 레무스 말입니다. 이 아이들이 강에 버려졌을 때 누구도 그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암늑대 한 마리가 이 갓난아기들을 발견하고 젖을 먹여 키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양치기가 이들을 거두어 기르게 되었고, 평범한 환경에서 자란 이 두 형제는 결국 자신들만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큰 꿈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형제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누가 이 새로운 도시를 다스릴 것인가, 어디에 도시를 세울 것인가를 두고 다투게 된 거죠. 결국 이 갈등은 비극적인 결말로 치달았습니다. 로물루스가 동생을 죽이고 기원전 753년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로마를 세운 것입니다. 이 잔혹한 시작이 바로 로마 제국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는 굳은 의지 말이죠. 로물루스는 단순히 도시만 건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초의 로마 군단을 조직했고 외부인들도 받아들이는 포용 정책을 텄으며 자문을 위한 원로원을 구성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나중에 로마를 강하게 만드는 기초가 되었던 거죠. 유랑자들의 피난처로 시작했던 작은 정착지가 점차 지역의 중요한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로물루스 이후 로마는 여러 왕들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왕 누마 폼필리우스는 전임자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전쟁과 정복보다는 평화와 종교적 질서에 집중한 거죠. 그는 로마인들의 생활에 규칙과 의식을 도입했고 달력을 만들고 사제 계급을 조직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기반 덕분에 로마는 단순한 군사 도시를 넘어서 문화적 정체성을 갖춘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왕정 시대의 마지막 시기에는 에트루리아계와 라틴계 통치자들이 번갈아 왕좌에 올랐습니다.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와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같은 왕들은 로마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 마지막 왕은 원로원의 조언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통치했으며 시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왕의 아들이 귀족 여성 루크레티아를 폭행한 것입니다. 기원전 509년 로마는 마침내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세계 역사상 획기적인 변화였어요. 한 사람의 절대 권력 대신 선출직 관리들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거니까요. 새로운 공화정 체제에서 원로원은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자문기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정치의 핵심이 되었죠. 부유한 토지 소유자들과 전직 관리들로 구성된 원로원은 전쟁, 법률,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로마의 결정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공화정으로 전환된 이후 로마는 새로운 도전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정치 권력이 귀족들과 평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거든요. 로마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민들은 정부에서 더 많은 권리와 대표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귀족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12표법이라는 성문법을 제정한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 중 하나였습니다. 이 법전은 법률 체계의 투명성을 제공해서
귀족과 평민 모두가 동일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보장했어요. 제1차 포에니 전쟁은 로마가 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벌인 최초의 대규모 전쟁이었습니다. 기원전 264년부터 241년까지 계속된 이 전쟁의 상대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는 페니키아 도시국가 카르타고였어요. 계속 성장하고 확장하던 로마는 처음으로 진정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 거죠. 이 전쟁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지배권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영토 확장에 대한 야망이 커진 육상 강국 로마는 바다를 다스리는 함대를 보유한 해상 강국 카르타고와 맞서게 되었어요. 로마는 카르타고에 비해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적응력이었습니다. 처음에 로마인들은 해상에서 밀렸어요. 카르타고의 해군력은 압도적이었고 그들의 전함들이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로마인들은 배우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노획한 카르타고 전함을 분석해서 역설계를 통해 자신들만의 함대를 건조하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코르부스라는 독창적인 장치를 개발한 것입니다. 기원전 241년, 거의 20년간의 전쟁 끝에 로마가 승리를 거두었어요. 손실로 지쳐버리고 무력해진 카르타고는 로마의 첫 번째 속주가 된 시칠리아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은 로마가 경험한 가장 위험하고 값비싼 전쟁이었습니다. 로마를 거의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간 전쟁이었는데 이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카르타고의 천재 장군 한니발 바르카였어요. 한니발의 대담함은 로마 세계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보병과 기병, 심지어 전쟁 코끼리까지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진군했거든요. 이는 너무나 대담해서 전설이 된 작전이었습니다. 기원전 216년 칸나에서 한니발은 로마 군대를 포위하여 단 하루에 8만 명 가까운 적을 전멸시켰는데 로마는 이 타격으로부터 결코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로마는 실존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거든요. 원로원에서는 평화협정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로마인의 정신은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기원전 202년 자마 전투에서 스키피오는 한니발을 결정적으로 물리치고 제2 포에니 전쟁을 끝냈습니다. 전쟁으로 로마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제3차 포에니 전쟁은 로마가 가장 큰 라이벌 카르타고와 벌인 마지막 대결이었습니다. 카르타고는 제2차 포에니 전쟁 이후 심각하게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지역 강국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기원전 149년 로마는 카르타고에 선전포고를 했고 그 결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한 포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146년 마지막 공격으로 도시 성벽이 무너지고 로마군이 돌입해서 수비대를 학살하고 도시를 파괴했어요. 카르타고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군사적 승리는 거두었지만 힘이 부족했던 거예요. 로마 군단은 효과적이었지만 그 구조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가이우스 마리우스라는 겸손한 출신의 장군이 로마 군대에 혁명을 일으켰어요. 마리우스의 개혁은 군단의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로마의 전쟁 구조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군인들은 전문적인 직업 군인이 되었고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로마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이끄는 장군에게도 충성하게 되었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정치 무대에 등장했을 때 로마 공화국은 혼란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때 공동 권력으로 건설되었던 공화국이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기원전 58년에 카이사르는 현재의 프랑스에서 벨기에까지 뻗어 있는 속주 갈리아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평범한 정치적 임무처럼 보였던 것이 곧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군사작전 중 하나로 바뀌었어요. 카이사르의 갈리아 정복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10년 동안 다양한 갈리아 부족들을 상대로 잔혹한 전쟁을 벌였어요. 그의 전략은 혁신적이었고 리더십은 강력했습니다. 갈리아에서 카이사르가 승리하자 로마 내부의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권력이 커지면서 원로원은 불안해했어요. 원로원에게 카이사르는 위협이었습니다. 기원전 49년 전 세계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원로원이 카이사르에게 군대를 해산하고 일반 시민으로 로마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을 때 카이사르는 거부했어요. 카이사르는 군단을 이끌고 자신의 속주 경계를 표시하는 작은 강인 루비콘 강을 건드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이사르가 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했다는 유명한 말이 전해집니다. 루비콘을 건넌다는 표현은 돌이킬 수 없는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의미의 은유로 역사에 기록되었어요. 알려지지 않은 종종 위험한 미래로 이어지는 순간 말이죠. 뒤이어 벌어진 내전은 빠르고 잔혹했어요. 카이사르는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뛰어난 전략가임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군단은 로마로 진군했고 한때 그의 동맹이었던 폼페이우스는 도시에서 도망쳤어요. 기원전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군사 지도자에서 정치 지도자로 완벽하게 성장했어요. 수년간의 정치적 책략과 군사적 정복, 내전 끝에 그는 종신 독재관으로 선포되었고 이 지위로 그는 로마 국가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독재관으로서 카이사르의 통치는 광범위한 개혁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로마력을 개편하여 율리우스력을 도입했는데 이 달력은 수세기 동안 사용되었어요. 기원전 44년 3월 이데스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이끄는 원로원 의원 집단에 의해 원로원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암살은 한 사람의 죽음만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이었어요. 카이사르의 죽음 이후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어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라는 세 사람이 왕좌를 차지할 준비를 했습니다. 기원전 31년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사이의 전쟁은 그리스 서해안에서 벌어진 악티우스 해전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전투 자체도 해전에 관한 연구 대상이었지만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도망치려는 안토니우스의 치명적인 결정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어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로 도망쳤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자살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한 거죠. 하지만 승리는 군사적 승리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아우구스투스가 첫 번째 황제가 되었을 때 그는 단순히 권력을 빼앗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화국의 환상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에게 절대적인 통제권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신중하게 구축했어요. 아우구스투스의 통치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로 알려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서기 2세기 초 로마 제국은 영토뿐만 아니라 지도력 면에서도 전성기를 맞았어요. 서기 96년부터 180년까지 주목할 만한 황제들이 연이어 통치했습니다. 네르바,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말이죠. 서기 98년부터 117년까지 통치한 트라야누스는 제국의 경계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넓혔어요. 다키아에서의 그의 군사 작전은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도 강력했으며 다뉴브 강 너머까지 로마의 지배력을 입증했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트라야누스의 후계자로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정복하려 하지 않고 통합하려 했거든요. 그는 통치 기간의 대부분을 이집트에서 영국까지 제국 전역을 여행하며 보냈고 국경을 강화하고 행정을 개혁했어요. 그 다음에 철학자이자 장군이자 마지못해 황제가 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등장했어요. 그는 냉철한 지혜와 전쟁의 짐을 모두 짊어졌습니다. 3세기는 힘으로 시작되지 않고 비명으로 시작되었어요. 로마는 더 이상 한때처럼 흔들리지 않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서기 235년부터 284년까지 제국은 혼돈의 폭풍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단 49년 만에 25명이 넘는 황제가 왕위에 올랐고 대부분은 폭력적으로 죽었습니다.
원로원은 중요성을 잃었어요. 국경에 균열이 생기고 제국의 심장부는 썩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성이 사라지면서 로마는 내부에서부터 스스로를 먹어치우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연기 속에서 질서가 나타났어요. 서기 284년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군인이 꼭두각시가 아닌 계획자로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는 로마가 더 이상 한 사람에 의해 통치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제국은 너무 광대하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분열되어 있었어요. 서로마 제국은 하루아침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죽어갔어요. 실패한 정책 하나, 깨진 동맹 하나, 잊혀진 약속 하나씩 말이죠. 4세기 후반 로마의 서쪽 절반은 과거의 강력함의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황제는 빠르게 흥망성쇠를 거듭했으며 왕좌 뒤에 있는 장군이나 꼭두각시 조종자의 조종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서기 376년 게르만족의 일파인 서고트족은 훈족의 추격을 피해 피난처를 구걸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진격해오는 사나운 전사들 말이죠. 서기 410년 알라릭 왕의 통치하에서 그들은 제국의 심장부에 도달했습니다. 영원한 도시 로마는 800년 만에 처음으로 약탈당했거든요. 서기 476년 오도아케르라는 게르만족 장군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는 군인들에게 땅을 요구했습니다. 오레스테스가 거부하자 오도아케르가 공격했어요. 서로마의 마지막 황제인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는 포로로 잡혀 조용한 추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어요. 그는 간단히 해임되었을 뿐입니다.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동로마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적응하고 진화하고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생존의 중심에는 콘스탄티노플이 있었는데 이 도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서기 330년에 건설한 도시였어요. 6세기에 한 남자가 로마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527년부터 565년까지 통치한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 말이죠. 그의 통치는 초대 카이사르 이래로 가장 야심찬 통치였어요. 그는 생존에 만족하지 않고 회복을 원했습니다. 마지막 일격은 1453년에 일어났습니다. 메흐메드 2세가 이끄는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했어요.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몇 주 동안의 잔혹한 전투 끝에 도시는 함락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1세 황제는 도시 성문에서 손에 칼을 쥔 채 죽었어요. 그의 몰락으로 마지막 로마 황제도 멸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로마 제국의 잔향은 우리 법률의 구조와 정부의 설계, 이탈리아 너머 멀리 떨어진 도시의 돌돔과 대리석 아치에서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하지만 그 유산이 가장 생생하게 숨쉬는 곳은 바로 그 모든 것이 시작된 도시, 현대 로마입니다. 황제가 거리를 걷지는 않지만 그들의 그림자는 원로원 폐허와 콜로세움의 기둥, 바티칸의 목소리에 남아 있어요. 로마 제국은 더 이상 군대를 통치하거나 국경을 다시 긋지 않지만 그 유산은 여전히 현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대 로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